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리엔테이션 자료? 네, 이 두 개, 오리엔테이션 자료랑 그다음에 오늘 서브노트 이 두 개인데요. 이 뭐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은 2020학년도 시험은 사실은 이 기본 이론 과정만 마스터했으면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죠.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를 정말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뭐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 그 학습 내용에 기입형 및 서답형 문제 형식에 대비해서 기본 개념을 확립한다.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핵심 용어를 확립한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욕심은 내지 않고 기본을 천천하게 잘 다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학습 목표를 좀 잡아봤고요. 교재는 이제 가지고 계신 그 교재 있죠? 제본 교재. 공훈 영어학 교재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밑에 제가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놨죠. 거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별 강의 진도표가 아마 보이실 텐데 3주 동안에 신텍스를 하죠. 3주 동안에 신텍스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4주부터 6주까지는 포놀로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주, 8주는 모폴로지하고 시멘틱스 앤 프래그매틱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영어의 역사까지 했었거든요. 히스토리 오브 잉글리시까지 들어있었는데 제 교재에는 영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수업은 안 할게요. 영어 역사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혹시 몰라서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로 영어 역사는 다루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영어 지금 문법이 안 들어있죠. 잉글리시 그래머가 지금 사실은 빠져 있어요. 보통은 기본 이론 과정에 이제 문법을 집어넣으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신텍스 2주, 문법 2주, 그 다음에 포놀로지 2주, 나머지는 이제 모폴로지, 뭐 시멘틱스, 프래그매틱스로 가는데 저는 그 TG를 무료로 하잖아요. 현강을. 그래서 거기에서 문법을 조금 다지시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대신 신텍스를 한 주 더 추가해서 신텍스하고 포놀로지를 각각 한 주씩 더 추가해서 좀 자세하게 얘네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커리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커리큘럼 설명을 뭐 말씀드리고요. 그럼 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서브노트를 이제 좀 보실게요. 서브노트 보시면 1페이지. 영어학도 마찬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핵심 개념 내용들을 서브노트 중심으로 천천히 완전히 다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Pragmatics, Argument and Semantic Laws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요거고요. 그 밑에 부제가 나와 있네요. 구조와 의미의 만남 내지는 의미와 구조의 만남. 그죠? 이렇게 지금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 것도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니까요. 서술어의 의미가 문장 전체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뭔 소리냐면, 자, 7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적으시면 돼요. ru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run이라는 동사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달리다. 이거죠? 달리다. run, 달리다. 그런데 여기 또 read라는 동사가 있어요. read의 뜻이 뭡니까? 얘는 읽다죠. 읽다인데,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냥 읽다가 아니라 무엇을 읽다가 되잖아요. 무엇을 읽다. run은 무엇을 달리다가 말이 안 되죠.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뭐 하늘을 달리다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을 달리게 하는 거고 하늘을 달리다가 아니라 read는 이 read의 대상을 즉 목적으로 사용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반면에 run은 지가 알아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run 같은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동사라고 하죠. 자동사. read는 무슨 동사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타동사라고 우리가 배웠네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run이라는 동사의 뜻이 달리다잖아요. run이라는 동사의 뜻이 달리다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run이라는 동사의 뭐예요? 뜻이요. 뜻. 동사의 의미.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read라는 동사가 무엇을 읽다. 즉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read라는 동사의 뭐예요? 의미가 목적어가 필요 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목적어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목적어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서술어의 동사라고 할까요? 편하게? 동사의 의미인 거죠.
이게 일단 핵심이죠.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결정하는 것은 뜻밖에도 동사의 의미네요. 의미. 그럼 이때 목적어가 필요하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장의 구조. 그렇죠? 문장의 구조. 목적어가 있는 구조냐 없는 구조냐니까. 즉 목적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다. 그 1번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서술어의 의미가, 서술어라는 말은 동사죠. 동사의 의미가 문장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죠. 문장 전체의 구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어의 유무가 되는 거죠.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서술어의 뜻이다. 이런 말이네요. 뜻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군요. 2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흥분이 되죠? 자, 2번. 그런데요. 지금은 서술어의 의미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동사 한번 적어보실게요. give. give라는 동사는 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누가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죠. 그죠? 또 뭐도 필요해요? 무엇을 누구에게를 먼저 적을까요? 누구에게? 뭐 상관없긴 하지만 누구에게? 이거 필요하죠. give라는 동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제 무엇을 이것도 필요로 하네요. give라는 동사는. 또 put이라는 동사를 보실까요? put은 not 하잖아요. 이 문장의 이 동사의 의미, 이 동사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누가가 필요하죠. 또 뭐도 필요하냐면 무엇을도 필요하죠. 무엇을. 또 얘는 뭐도 필요해요? put은 어디에도 필요하네. 어디에. 동사의 의미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목적어가 필요 없냐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결정하죠? 목적어의 개수도 결정하죠. 목적어의 개수.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하냐면 목적어도 필요한데 얘는 어디에니까 부사어도 필요한 거죠. 부사어도. 이번에 서술어의 의미는 목적어의 유무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몇 개 필요하냐. 주어가 필요하냐. 주어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또 부사에 해당하는 이것도 결정하네요. 부사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도 결정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별표하시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정의이기 때문에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give라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3개죠. 누가에 해당하는 거,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 무엇을 해당하는 거. put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 3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논항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arguments. give는 그러면 논항이 뭐라고요? 논항? give라는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거죠. 그럼 give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논항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give는 삼항술어라고 말하는 거죠. 삼항술어. put은 몇 항술어예요? 3항술어인 거죠. 그죠? 논항이 3개가 필요하니까 3항술어. 그렇구나. 정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argument. 이걸 보고 argument라고 하는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다가 그 밑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3번 있죠? 논항. 논항이라는 용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요. 자, 네모칠게요. 논항 구조. 영어에다가 네모칠까요? argument structure. 우리는 이제 영어가 중요하니까요. argument structure. 그다음에 문법 기능, grammatical function. 문법 기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give라는 동사는 논항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여기다 공간을 조금 띄워 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논항이 필요하니까 논항 1, 논항 2, 논항 3. 논항 1,
첫 번째 논항과 두 번째 논항과 세 번째 논항이 필요하구나. 기분은 삼항수러니까 이런 식의 논항이 3개 필요하구나. 이런 식의 논항 구조를 갖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argument structure를 이렇게 갖는구나. 논항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부의 논항 구조는 삼항수러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항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논항들은 각각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죠. grammatical function. 문법 기능. 논항 1은 아까 저쪽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항 1은 문법 기능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무슨 어로 끝나는 말이잖아요. 힌트. 무슨 어로 끝나는 말. 문법 기능. 그러니까 이 논항 1은 무슨 어예요? 주어인 거죠, 주어. 논항은 문법 기능도 하는구나. 논항이 문법 기능을 하고 있구나. 주어. 그럼 논항 2는 저기서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논항 2의 문법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간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간접 목적어. 근데 우리 그냥 신텍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목적어 1. 아무튼 목적어를 2개 취하니까 목적어 1. 그럼 논항 3의 문법 기능은 목적어 2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맞죠? 네. 주어,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그럼 요거 풋도 한번 정리할게요. 풋의 논항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풋 어떤 동사의 논항 구조가 어떻게 돼요? 하시면 무슨 수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풋은 삼항수러니까 역시 뒤에 논항 1, 논항 2, 논항 3 똑같은 삼항수러. 네, 각각의 논항의 문법 기능. 이건 노란색으로. 논항 1, 풋이라는 동사의 첫 번째 논항의 기능이 뭐예요? 당연히 주어. 논항 두 번째 논항의 문법 기능은 뭡니까? 얘를 보고는 목적어라고 해야겠죠. 어디에 두는 거죠. 그 얘는 이제 문법 기능이 뭐예요? 얘를 목적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부사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부사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요거 이해하셨죠? 여기서 논항 1, 논항 2, 논항 3에서 동사 자리가 어디예요? 동사 자리.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아마도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영어가 이제 글을 쓸 때 히브리어나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지만 영어는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동사의 바깥이에요? 안쪽이에요? 당연히 바깥이죠. 당연히 바깥. 그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은 동사의 안쪽이죠. 그래서 얘네들 이쪽 자리 뒤에 있는 이 논항들을 보고서 뭐라고 해요? 내부 논항이라고 하는 거죠. 내부 논항. 이쪽은 동사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외부 논항이라고 하는 거죠. 외부 논항. 내부 논항이 문법적으로 통사적으로 중요할까요? 외부 논항이 중요할까요? 내부 논항이 중요할까요? 내부 논항이 중요해요. 왜 내부 논항이 중요하냐면 외부 논항은 주어잖아요. 주어는 여기 자리에 있는 이 서술어, 동사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얘네들은 C 커맨드를 받지 못해요. 얘들한테. 얘네들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 동사의 안쪽에 있어요. 내부 논항은 동사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내부 논항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외부 논항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내부 논항이 왜 중요하죠? 동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얘한테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C 커맨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게요. C 커맨드의 대상. 내부 논항은 서술어의 C 커맨드의 대상이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배우시면 돼요, 이제. C 커맨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 논항이 훨씬 더 통사적으로 중요하다. 이해하십니까? C 커맨드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영향력을 받는다. 동사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 커맨드가. 네, 좋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 번호가 4번이죠? 4번의 제목이 뭐예요? 의미역이네요, 의미역.
의미역. 의미역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의미역을 부르는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semantic law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의미적인 뜻이 있으니까요. semantic law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세타 롤. 다 똑같은 말입니다. semantic law, semantic law, 세타 롤. 세타가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의 8번째 숫자일 거예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8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번데기 이렇게 좀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번데기 해가지고 세타 롤 이렇게도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타 롤 이렇게도 아마 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역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문장을 하나 좀 써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 적어보실까요? 공간을 조금 띄워놓으시고 1번 예문과 2번 예문 사이에 공간을 조금 띄워놓으시고 Jane cut the cake. Jane drinks coffee every day. 보통 우리가 그 통사론에서 다루는 문장들은 문장의 구조가 단순한 문장을 다루죠. 예문으로 볼 때는 복잡한 문장으로 하지 않죠.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단순한 문장들을 보고서 통사론에서는 영어학에서는 커널 센텐스라고 해요. 커널 센텐스. 커널이란 말은 알맹이잖아요. 알갱이. 그래서 옥수수 때를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옥수수 알맹이 하나만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옥수수 알맹이 하나를 집중 공략하면 그 알맹이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그 이치를 깨달으면 그 옥수수 알맹이가 모여서 이루어진 옥수수 때 하나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사론에서는 이렇게 커널 센텐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가지고서 이 문장의 원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이것들이 모인 복잡한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커널 센텐스를 가지고 공부한다. 일단 뭐 그렇고요. 여기서 1번 문장에서 컷 얘가 서술어죠? 서술어? 얘는 뭐예요, 얘는? 논항 1, 주어 논항. 얘는 뭐냐면, 논항 2네요. 목적어 논항. 계획을 자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논항 1, 논항 2. 얘도 마찬가지로, 논항 1, 얘도 논항 2. 에브리데이는 뭐죠? 얘는 논항이에요, 논항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논항이 뭐였죠? 논항이 뭐냐면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논항이죠. 얘는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것 뿐이죠. 얘를 보고서는 우리 한글로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어라고 합니다. 부가어. 애정트라고 하는데 애정트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제가 본격적으로 쓸게요. 얘는 일단은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부가어. 얘는 논항이 아니죠. 그러면 이 서술어가 컷이라는 서술어와 drinks라는 서술어가 논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나요? 의미를 부여하죠. 서술어는 논항에 의미를 부여해요. 얘는 뭐냐면 Jane은 자름의 주체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케이크는 뭐예요? 살림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각각의 논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의미는 누가 부여하냐면 컷이라는 동사가 부여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J는 뭐냐면 마심의 주체. 커피는 마심의 대상. 이렇게 부르겠네요. 서술어는 각각의 논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 아우, 제가 이제 좀 따라하세요. 이렇게 시키고 싶네요. 잘 기억하세요. 서술어는 각각의 논항에 당연히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한다. 당연한 말이죠. 서술어는 각각의 논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 지구상의 동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의미를 각각의 논항에다가 부여하겠죠. 지구상의 문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 많은 이유는 다 동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동사가 각각의 논항에다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겠죠. 동사의 개수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저까지 아주 많이 계신데 아주 많은 선생님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남자, 여자. 그죠? 안경 쓰신 분, 안 쓰신 분. 분류할 수 있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가지로 분류하지 않나요? 5가지? 동사의 속성에 따라서 5가지로 딱 분류를 딱 하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문장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5가지 문장으로 범위가 딱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동사가 각각의 논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각각의 논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논항의 의미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있네요. 얘는 비록 자름의 주체이고 얘는 마심의 주체이지만 이 얘와 얘의 의미상의 공통점은 뭔가 동작을 하는 것에 뭐예요? 주체. 어떤 동작의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얘는요. 얘는 비록 잘림이고 얘는 비록 마심이지만 얘와 얘는 잘림의 대상, 마심의 대상이라는 의미적인 공통점이 있네요. 별표하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동사가 각각의 논항에 부여하는 의미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의 공통점 문 몇 개 없겠죠?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걸 보고 의미역이라고 한다.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의미역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의미의 공통점으로 분류해서 나누니까 몇 가지로 딱 간소화됐어요? 네 가지에서 두 가지로 간소화되죠. 얘는 주체, 얘네들은 대상. 두 가지로 간소화됐네요. 근데 주체와 대상 말고 나머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로 간소화할 수 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사가 각각의 논항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의 공통점을 찾았더니 총 몇 가지냐면 물론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10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타로울은 10가지이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10가지 일단.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이제 의미역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의미역의라고 할까요? 의미역의 대상, 의미역을 받는 대상.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그 의미역을 할당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의미역을 할당받는 대상은 논항이죠, 논항. 그죠? 의미역을 할당받는 대상은 논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타로울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세타로울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그 타겟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논항을 우리가 뒤져보는 거예요. 논항을. 세타로울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논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논항은 보통 품사가 뭘까요? 논항의 품사는. 보니까 얘 논항인데 명사죠. 얘도 명사죠. 얘 명사고 얘도 명사네요. 논항의 품사는 대부분 다 뭐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명사예요. 명사. 의미역을 따져보세요. 이런 말 들어가면 어떤 품사를 일단 봐야 돼요? 명사를 보시는 거죠. 자, 다시. 의미역을 할당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의미역을 할당받는 대상은 논항. 보니까 논항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그래서 의미역을 따져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 문장에 들어있는 뭘 따져봐야 돼요? 명사들을 뒤져보면 대충 나와요. 항상 명사인 건 아니죠. 아까 put 같은 애들. 여기 on the table. put the coffee on the table. 가끔 이렇게 부사구,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도 적겠습니다. 전치사구도 의미역을 받죠. 전치사구도. 대부분 다 명사가 받는데 가끔 전치사구도 의미역을 받는다. 그 다음 이거 짚고 넘어갈 거. 의미역을 할당하는 주체. 의미역을 할당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당연히 동사죠. 동사가 의미역을 할당하고 assign을 하고 그 서술어 중심, 동사의 앞과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
때때로는 부사구, 전치사구가 의미역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의미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로 그냥 분류하면 돼요? 공통점을 찾아서 총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네. 잘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네. 네.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실까요?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저는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편집되어 있는 페이지로는 순서대로 수업을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원래 이 선생님들 나중에 선생님들 학교 가셔서 수업하시겠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교재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교재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서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PLLT 이런 거 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PLLT 아무리 브라운이 써도 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논리대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넥타이가 이렇게 돌아가죠. 아까부터 신경이 자꾸 쓰이네요. 이렇게. 네. 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그 1.3 해가지고 semantic laws라고 되어 있죠. semantic law. 거기 한번 네모 쳐보실게요. 일단 이게 중요하죠. semantic law. 네, 세타 롤이고요. semantic law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semantic law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세타 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아까 이 의미역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실까요? 기억을 되살려서. 의미역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분 전에 했어요. 네. 동사가 각각의 논항에게 부여하는 의미의 공통점. 네. 동사가 각각의 논항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의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 그 의미의 공통점이 총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다행스럽게도 10가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10가지가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조금 자세하게 10가지라고 해놨는데 10가지가 안 된다.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에이전트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총 10번의 proposition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10가지로 그 의미의 공통점을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건데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1번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doer, or instigator. instigator는 선동자죠. doer는 행위를 하는 사람, instigator 선동자 of the action. 그 행동을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을 보고 에이전트라고 한다.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문장 John arrived on time. John이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다라는 동사 덕분에 이 동사의 의미 때문에 John이라는 명사에는 이 동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동사 때문에. 그래서 John이 바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행위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좀 묶어보실까요? 2번 페이션트하고 띠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는 두 개를 그냥 거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동작의 대상이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페이션트하고 띠임은 똑같습니다. 동작의 대상. 그래서 페이션트에는 일단 밑줄 한번 쳐보실게요. undergoer 밑줄 쳐보실게요. undergoer 행위를 받고 있는 거죠. undergoer of the action or event change 행동이라든가 사건의 변화에 대한 행동을 받고 있는 거를 보고 페이션트라고 한다. 얘는 보시니까요. The man killed the dog.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죽였다. 그럼 죽임의 대상이 된 거는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the dog이 patient를 받고 있고요. 3번 띠임은요. The entity, 실체라고 해석하죠. entity that is moved by an action or event. 여기서는 띠임을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움직임의 대상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움직임의 대상.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당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patient와 띠임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옆에 예문 보겠습니다. I read a letter. 편지를 읽었다. 그 letter 밑줄 쳐보실까요? letter는 뭐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patient예요, 띠임이에요? patient죠. 왜냐면 띠임은 움직임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정의상. 근데 letter는 여기서는 움직임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lead the letter는 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patient로 볼 수 있겠죠. Last night. 자, 그 다음 the letter. 근데 그 편지는 flew out of the window. 창문에서부터 날아왔죠. 그럼 이때 이 편지는 움직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는 patient라고 봐야 돼요? 띠임이라고 봐야 돼요? 띠임. 이 정의에 따르면 띠임이라고 봐야 한다. 넘어가십니다. 4번 experiencer. 우리말로는 경험자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experiencer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요걸 한글로 한번 적어보실까요? 감정과 관련된 experiencer는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 혹은 형용사와 함께 등장하죠. experiencer는 감정과 관련된 동사 혹은 형용사와 함께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experiencer가 뭔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감정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experience는. 감정 경험의 대상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John was really annoyed by her tell your story. 여기서 annoyed 동그라미. annoyed. 감정 맞아요? 감정? annoyed한테 영향을 받은 애가 누구예요? John이죠? 그래서 John이 experiencer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문장 snakes. 뱀이 easily scare people. 뱀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는데 자 동그라미 치세요. scare. 감정과 관련된 동사 맞아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snake 미소 쳐볼게요. snake의 세타 롤은 뭐죠? 얘가 놀래키고 있는 거죠. 놀램을 당한 애예요? 놀래키는 애예요? 놀래키는 애니까 얘는 뭡니까? 에이전트죠. snake는. 놀람을 당한 애는 people이네요. 그래서 people이 experiencer가 되는 거죠. goal 5번 location in the direction 거기 물결로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in the direction 방향이네요. 방향 of which something moves까지 물결 밑줄 쳐보실게요. of which something moves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에 있는 장소죠.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의 장소니까 당연히 goal이라고 말하겠죠. 당연히.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I sent a package to Mary. 나는 패키지를 메리에게 보냈어. 거기 동그라미 밑줄 치실게요. To Mary. 메리에게가 뭐가 됩니까? go를 갖네요. 세타로를. 네, 그래서 go이라는 의미역은 전치사 to하고 어울리는 거죠. to 다음에 np가 나오면 이게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 np가 go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to np 전체가 다 하나의 논항이기 때문에 얘가 goal의 의미역을 갖는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goal이라는 의미역은 전치사 to하고 잘 나온다는 거죠. 어울린다는 거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전치사 to 다음에 나와 있는 np는 np만 고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to까지 합쳐서 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benefactive가 나와 있어요. benefactive는 우리말로 수혜역입니다. 수혜역. 그래서 영어 밑에 예문 보실게요. An entity, 설명 보실게요. Entity that benefits from the action or event. 어떤 행동과 이벤트에 의해서 benefit, 이득을 본 주체인 거죠.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전치사가 to하고 어울려요. 가 아니라 for하고 어울려요. for 다음에 np. 왜냐면 이 for는 뭐뭐를 위해서 이거잖아요. 뭐뭐를 위해서. 그러면 요 np를 위해서니까 요 뒤에 나와 있는 np를 benefactive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for까지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하나의 논항으로 봐서 얘네들을 benefactive로 볼 수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My roommate bought the football ticket for me. 그죠? 나를 위해서 샀으니까 for me를 benefactive로 보시면 돼요. 다음 source입니다. source는 영어 읽어볼게요. The location or entity from which 거기 전치사 from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from which something moves. 그 물건이 거기에서부터 움직인 거죠. 그래서 from 다음에 np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근원역 source로 보시면 돼요. 얘를 source로 보시거나 이렇게를 source로 보시거나 상관없습니다. 근원역. 그죠? 예문 보겠습니다. He flew. 날아가는데 from London. 요거 밑줄. from London. from London은 source인 거죠. 런던에서부터. 그 뒤에 밑줄 to Boston. 보스턴으로 날아갔으니까 to Boston은 goal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네요. 다음 8번 instrument. instrument는 도구잖아요. 도구니까 어울리는 전치사가 with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with가 있어야지만 도구역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with 다음에 np가 나오면 이렇게를 도구역으로 볼 수 있다. 네. 예문 바로 보시겠습니다. I opened the lock. 잠궈온 거를 풀었는데 with the key를 얘를 이제 instrument 도구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9번에 locative 내지는 location인데 얘는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pecification of the place 특별한 장소, 특정한 장소인데 where the action or event is situated 어떤 사건과 행동이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죠. 예문 보시면 아세요? This orchestra hold a concert in the Carnegie Hall에서 전치사가 뭐 나왔어요? location 내지는 locative는 전치사 in 다음에 np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전치사 in 다음에 np. 그러면 얘는 location 아니면 locative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번에 proposition 나와 있죠. 얘는 적으실까요? 투부정사 구라고 적으시면 돼요. 투부정사 구. 그래서 예문 바로 보시면 it is unlikely to rain. to rain이 투부정사 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명제역. proposition은 투부정사 구로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그 의미역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1페이지의 박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역에 있어서 몇 가지 혼동되는 것들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보시면 무슨 말 나오냐면 자, 우리 지금 의미역 배우고 있는데 의미역을 할당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의미역을 할당하는 주체는 동사죠. 동사가 의미역을 할당을 하는데 누구한테 할당을 해요? 앞에 있는 주어 논항에게 할당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목적어 논항에게 의미역을 할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얘는 에이전트다. 이 동사의 행위자일 테니까 얘가 에이전트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이니까 theme 아니면 patient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그 박스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 항상 theme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theme 말고 뭐도 올 수 있대요. 거기 보니까 뭐 올 수 있냐면 patient, theme, goal. 우리 give 다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목적어는 goal이죠. 누구누구에게니까 goal. receiver라는 말은 앞에 안 나왔잖아요. 10가지 중에서 안 나왔지만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receiver라는 말은 표현을 쓰는데 receiver는 뭐 goal하고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beneficiary는 아까 저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benefactive라고 쓰여져 있었죠. benefactive 아니면 experiencer 동사가 annoyed예요. he annoyed 다음에 me 나왔습니다. me 그럼 이 me는 theme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experiencer가 되는 거죠. experiencer 그죠? 목적어 자리에 다양한 의미역을 할당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B도 주어가 항상 에이전트인 것은 아니고 patient와 experiencer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patient와 experience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동사 혹은 수동태의 주어 자동사 혹은 수동태의 주어는 theme 아니면 patient의 의미역을 할당받죠. 이해하십니까? 네. 주어가 항상 에이전트인 것은 아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D에다가 별표 한번 해보실까요? D. 일단 읽어볼게요. D에다가 의미역을 할당하는 수어가 주절의 주어인지 종속절의 수어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절의 수어인지 종속절의 수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예문 한번 적어보실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렇게는 투부정사 구라고 가르치죠. 얘가 이제 투부정사고 얘는 투부정사의 목적어이고 얘를 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투부정사 구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절이라고 보는 거죠. 절.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believe 요거 하나가 있고 believe 얘는 이제 동사 취급을 하지 않죠. 준동사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죠. 투부정사는 준동사. 그래서 절이 하나이고 여기에 투부정사 구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학교에서 근데 우리 통사론에서는 어떻게 얘를 생각하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는 시제가 있는 절이라고 생각해요. 시제가 있는 절.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건, 동명사건, 분사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뭐라고 보냐면 시제가 없는 절이라고 생각해요. 시제가 없는 절. 절의 개념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통사로는 시간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거 아시겠죠? 자, 여기는 지금 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시제가 있는 절, 시제가 없는 절. 시제가 있는 절은 문장 전체고 시제가 없는 절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인 거죠. 접속사, 동사 believ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지금. 종속절, 주절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사론에서는 상위절, 그 다음에 얘는
하위절 이런 말을 씁니다. 상위절, 하위절. 이걸 좀 더 선호하죠. 자, 그러면 이 believe라는 동사가 의미역을 할당하죠. 이 주어에게 의미역을 할당을 하죠. 예, 의미역 할당 받습니다. 무슨 의미역을 받습니까? 에이전트를 받겠죠. 에이전트. 믿고 있는 주체가 아니니까 에이전트를 받겠죠. 그 다음 해석을 하면 그들을 도울 거라고 나는 믿어 이거잖아요. 그럼 그가 돕는 거죠. 그럼 이 힘이라는 이 NP죠. NP 이제 명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라는 단어는 의미역을 believe한테서 받는 게 아니죠. 얘는 누구한테 받냐면 뒤에 나와 있는 요 동사, 시제가 없는 동사 help로부터 의미역을 받습니다. 에이전트라는 의미역을 받는 거죠. 에이전트라는 의미역. 이해하셨어요? 대문이요. 얘는 그들을 돕는 거니까 도움의 대상이 바로 얘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team이라는 의미역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면 help라는 하위절의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받죠. 비록 시제는 없지만 이 동사가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네요. 자, 요거를 안 상태에서 요 문장 다시 볼게요. D 다시 읽어볼게요. 의미역을 할당하는 수로가 주절의 수로인지 종속절의 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 다시 의미역을 할당하는 수로, 얘한테 의미역을 할당하는 수로는 얘죠, 얘. 그죠? 주절의 수로. 얘한테 의미역을 할당하는 수로는 얘가 아니라 얘네요. 얘네요, 얘. 얘한테 의미역을 할당받고 얘는 얘한테서 의미역을 할당받겠죠. 그러면 얘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수로에게 의미역을 할당받는지가 좀 헷갈리는 애가 누구예요? 요거죠. 요거는 얘한테서 의미역을 받는지 얘한테서 의미역을 받는지가 좀 헷갈려요. 이거의 목적어인가? 이거의 주어인가? 헷갈리네요. 얘는 확실해요. 요거한테서 받는 게 확실하고 요것도 help로부터 받는 게 확실한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 다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상위절의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 NP가 누구에게서 의미역을 할당받는지가 결정이 돼요. 이 말은 뭐 지금 이해 안 가져도 되는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어떤 수어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는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거기 형어 펜칠 하시겠습니다. 뒤에 형어 펜 의미역을 할당하는 수어가 주절의 수어인지 종속절의 수어인지 확인해야 한다.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